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 호투 시간입니다. 허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1부에는 그 아프간 사태 이후에 이 세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정세가 변화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한국은 또 어떤 상황에 초래될 거냐,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 지금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난 이후에 끝으로는 트럼프가 너무 빨리 마치 뭐 아프간은 이제 있고 중국 보위구도에 가자 하면서 또 러시아도 또 좀 이 화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바이든의 그런 말들이 옛날에 트럼프가 시진핑이하고 짜고 중국하고 싸우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진핑이가 전화가서 뭐 네가 한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 네가 참말로 부럽다. 법을 고쳐서라도 한번 더 해라. 서로 그런 말을 주고 받았다고 그 회고록에 있잖아요. 볼때네. 그런 내용을 보면 이 바이든 이것도 중국을 포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과거에 뭐 좀 친중을 했다라는 데 대한 의문이나 지금 미국의 내부에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들 사이에 강하니까 그냥 하는 소리고, 또 아프간에 발 빼려고 이 핑계 댄 거지. 이자가 진짜 중국하고 진득하게 싸움을 할 거냐라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사태 끝나고 나서 뭐 미군이 더 이상 지상전을 하지 않겠다 이런 뭐 황당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혹자는 바이든을 빨다가 왜 또 비판하냐고 또 이상한 또 댓글 단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안 빨았어요. 네, 빨은 적이 없죠. 빨은 적이 없고, 이미 그 오래 전에 소장님이 뭐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언제 또 해놓으면 또 바뀔지 모른다. 트럼프처럼 회개할지 모른다. 그런 우려를 늘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아프간이면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이제 결국 이게 우리한테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장님 그 윤영선 전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방송 좀 했었죠. 사실은 옥수동에 제가 살 때 옆 동네 살았는데. 송영선, 죄송합니다. 송영선 전 국회의원. 옆집에 사셨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아프간 사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자세히 다 청취하지는 못했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가만 보니까 바이든이 트럼프 닮아간다. 막 이렇게 초조해가지고 이제 양쪽이 국회에서, 의회에서, 뭐 언론에서 이렇게 협박받고 공격을 받고 이러다 보면은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너무 초조하게 북한에 손을 내민다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행정부는 그럴 의도가 없는 것으로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뭐 섣불리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번 10월 그 유엔 총회 때 북한 핵 문제하고 인권 문제는 꼭 다룬다고 하니까 일단 외부의 안전판은 마련된 것 같은데, 이 바이든이 그간에 그 아프간 사태 전후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거.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가 대통령 하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회는 아닙니다만 이제 굉장히 불안한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그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이 국방수권법, 그게 과거에는 지난 3년 동안 주한미군 감축 규모를 제한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판을 마련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빼뜨렸습니다. 그게 빼가지고 나중에 절충안으로 뭐라고 하더라.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규정이 있긴 한데 그 율사들에 따르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선언적인 그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옛날 국부론선 영국 사람인데 이름이 같네요. 미 하원의 군사위원회. 이 양반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굉장히 당혹했는데, 아프간하고 한국은 다르다. 주한미군은 뭐 철저히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국방수권법의 주한미군 감축 규모 제한 규정을 없앴다는 걸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은, 트럼프 때는 대통령이 함부로 주한미군을 뺄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넣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그거 어떻게 보시는 거죠? 좀 궁색한 변명 같거든요. 좀 많이 궁색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그걸 뺀 부분에 좀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이 이제 뭐 중국 포위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말도 잘 믿기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미국이 집요하게 이 한국의 붙박이군을 저렇게 3만 명 가까이 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한국군을 기동 타격대처럼 아시아에 여기저기 이제 옮기게 다니게 인력만 남겨두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집요하게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 중국이 남중국호의 밑으로 해서 이제 통행권으로 분쟁이 생기면 한국에 있는 미군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도 갔다가 뭐 호주도 갔다가 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하고 연결돼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우려했었는데 이 주한미군 유엔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역사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외교부에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이미 클린턴 때부터 구상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나왔죠. 그 럼스필드가 이제 뭐 글로벌 포스 리뷰라고 GPR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의 미군의 재배치 태세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미군이 이제 많이 밖에 유지하지 않고 소수 정예 군대로 기동 타격대로 운영하겠다. 그런 개념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일본에는 뭐 주둔 기지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군이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에 저 정세가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좌파 정권이 또 이긴다면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을 유연하게 미리 바꾸어 넣어야지 내년에 선거 결과를 보고 바꾸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했을 수도 있다 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소장님 이 파이브 아이즈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걸 보면은 얘들이 내년 5월 20일이라고 지정했거든요. 그때까지 연구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하라. 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왜 5월 20일이죠? 대개 그냥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로 잘라서 뭐 3월 말이라든지 6월 말이라든지 이렇게 안 하고 하필 왜 5월 20일인지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보겠다는 한국의 겁니까? 새로운 정권이 취임하는 날이 5월 10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선거는 3월 9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선 끝나고 한국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나 따라가 필요한 대로 한국 정권에 코를 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이 다양한 형태로 한국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전에 코를 좀 끼놓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런 부분을 자신들이 편하게 이제 예를 들어 쓸 수 있는 카드로 끌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이 바이든의 이제 대중국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그 은사가 과거에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 제가 동조한 이유는 자 그러면 전 세계 어정관하게 흩어져 있는 전략 자산을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에 집중시킨다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첨예하게 대시 국면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사실 유엔 전략으로 빠질 병력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 28,500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거기에 뭐 전투 여단이나 이런 거는 7,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2만 명은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행정병이나 그러니까 필요해서 그렇죠. 사실은 비전투원이 더 많을 거고요. 그게 사실 2만 명이 넘는다면 그게 4당 규모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건 한 여당 규모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아프간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략 자산들을 갖다가 동북아에 집중시킨다. 그래서 한국의 안보 쪽에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옛날에 이것보다 많아가 한 4천 명이가 있었죠. 그러다가 그게 28,500이 될 때 아들 부시가 이라크 전쟁 일으켰을 때 이라크 전쟁하러 좀 가야 된다고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병력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빼고 안 오고 하면서 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도로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아마 그게 벤프리트 장군이 지휘하던 미 8군이죠 아마. 근데 한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왜 그 많고 많은 군 중에 미 8군이냐? 미 8군이 그 6.25 동란 때 군기를 인민군한테 뺏겼다 그래요. 그래갖고 뭐 다시 군기를 못 만드는 부대다. 그래서 이제 군기를 찾을 때까지 니는 거기 있어라라는 건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지금 파이브 아이즈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또 신문에 또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숨을 좀 죽이고 드려야 될 게 이게 결정 나는 게 아니고 의회가 행정부에 검토를 지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구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냐 그런 걸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이제 의회 보고하라고 하는데 지금 국방부나 CIA 이런 데에서 그다음에 약간 그 안보 전문 기관에서 어떤 학자들 보면은 이거 불가능하다고 대충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그 옛날에 청와대 외교 보좌관을 했던 전직이 뭐 장성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은 뭐 한 쓰리스타 할 때 네. 미군 이 사령관을 만나니까 우리가 너한테 준 정보가 음. 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을 직접 네. 하더라고. 네.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한국에 지금 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자기가 실감했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적인 자리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미국이 아주 민감한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청와대를 통해 가지고 하루 반 만에 폭탄이 전달돼서 예 그래서 그때 아마 그것도 언론에서 굉장히 두들겨 맞았었고 2012년인가 최근에도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폭탄이 아니고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공유한다고 했는데 그걸 언론에 흘려버렸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아마 크게 문제가 생긴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외에 이제 인도, 일본, 독일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한국이 들어가는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소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그 동맹으로서 최소한 우리가 보일 어떤 그 페이버는 다 주겠다. 그런다 나중에 너 그 태도가 어떻는가 보자. 그래서 사실은 5월 20일 한 게 제가 의심이 나서 여러 가지 유튜브를 조회해 봤더니 뭐 호사가들은 방금 소장님 말씀 좀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 하는 꼬라지를 보고 정하겠다. 그래서 내년 대선 이후로 잡았기 때문에 5월 20일이라고 하는데 실제 날짜 스케줄상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 일본이 원래 이제 그 파이브 아이즈에 플러스 원으로 들어갈 거라고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었고 일본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없는데 일단은 이게 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미국이 결정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일단 5개국에다 합의를 봐야 됩니다. 예, 일단 형식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파이브 아이즈 같은데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 로비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건 일단 여러 가지 앞으로 난관이 많습니다. 이거 행정부가 막 이걸 종합 분석해서 이거 한국은 안 된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고요. 설사 미국이 오케이 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반대하면 이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 파이브아이스가 세상에 언제 알려지는가 하면 스노든이 그 미국에서 정보를 들고 나아가 NSA에서 러시아로 망명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러시아 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마가 정보를 NSA 이 용역 직원이었는데 다 들고 나와가지고 이 양심 선언을 한 게 돼버렸죠. 그래서 스노든의 폭로로 이제 파이브아이즈라는 게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때 이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메르켈 통화라든지 프랑스 뭐 당시 대통령 통화라든지 이런 주요 정상들의 통화를 다 도청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도청하고 있어가 그 미국 우방국과 미국 사이에 한동안에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래스카 등에 기반을 두고 있고 호주에도 있다 말도 있어요. 뭐 애슐렌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그 전 세계에 전화 통화를 하루에 수억 건을 감시를 하면서 특정 용어가 튀어나오면 그걸 자동 녹음시켜 가지고 이제 더 심도 있게 또 분석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들어가면 적어도 이제 그거 정보를 공유하는 게 파이브 아이스라고 하면 파이브 아이스의 대통령은 도청을 안 한다 하는 정도가 좀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과연 지금 한국의 청와대에 대해서 통화나 유무선 정화를 도청 안 할까? 도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이 5개국, 오리지널 5개국은 뭐 이해는 갑니다.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야, 역시 믿을 거는 우리 앵글로색슨밖에 없다. 우리끼리 이제 소통하자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 5개국 적어도 도청할걸요 아마. 도청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겉으로는 정보를 공유하니까 너는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은 하겠죠. 그런데 미국으로 봐서는 이게 행정부가 아니고 의회가 이제 지시했다는 게 중요한데 지금 미국 행정부로 봐서는 한국한테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태도로 봐서는 아니 일본하고 군사 비밀 협정 지소미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난리 치는데 이 중대한 세계 전략 문제를 세계를 지배하는 5개 앵글로색슨 국가들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그거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사드를 가지고 저 좌파를 풀어가 부대 앞을 막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 골프장에 기지 개선도 못한 상태로 임시 운영을 해온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정보 공유를 하겠느냐? 내가 봤을 때는 미국이 그 한국에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정리해서
한국의 이 친북 친중화 경향을 갖다가 의회에서 한번 문제를 삼으려고 이걸 갖다가 던진 거 아닌가? 난 그렇게 봐요. 아, 서로 이렇게 짜고 하는 식으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주 객관적으로 한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인도나 독일하고 일본을 봅시다. 이 경우에 이 5개국이 얘들을 갖다 넣어줄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를 시행하는 이 정상 국가들에서는 정보기구가 사실은 정치 권력하고 거의 독립돼 있거든요. 그렇죠. FBI나 CIA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하나의 국가 이익을 위한 자기들의 어떤 그 정보 채널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국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죠.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대해서 그런 민감한 정보를 준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실제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공유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받는데 우리는 줄 게 없을 겁니다. 완전 친북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민감한 정보를 갖다가 설사 우리가 독자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그거 전달할 리도 없죠. 그리고 일본하고 그 한국하고 이게 지소미아 그 관계는 제가 국회에 파견 나갔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그 일본하고 한국 관계에서도 우리가 줄 거는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지금 군사 정찰 위성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났었을 때 그 2000년 이제 후반이었죠. 그때 일본이 4개 북한만 바라보는 4개 위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인가 5년도에 이제 그 언론 보도가 아니고 제가 일본 외교관 접촉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미 9개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2015년 중반에. 그래서 그거를 최대 14개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관측하는 이제 그 군사 위성을 일본은 거의 뭐 10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줄 게 없다는 이야기죠. 얻을 것만 있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보면 북한의 그 정찰기가 네.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 상공을 갖다가 지금 쭉 돌았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북한의 이제 열병식을 체크하고 있다. 아, 예,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데 네. 북한이 열병식을 한다라는 것도 그것도 참 의아스러워요. 지금 현실. 요즘 너무 자주 한 것 같은데. 예. 9월 9일이 아마 자기들 아마 1949년에 정부 그 창건한 날이고 10월 우리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이고 걔들은 아마 10월 10일이 아마 그 인민군 창건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소위 말해서 랜드 연구소나 미국의 유력 그 안보기관 연구소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그게 실제 퍼레이드 할 때 그 모형이라 그러거든요. 네, 껍데기만 가지고. 예, 실제 그 굉장히 위험한 그 민감한 그런 어떤 무기들을 갖다가 실물을 들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그게 퍼레이드를 안 할지도 모른다는 것 같은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북한하고 미국과 대화가 없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로 미국이 모든 채널이 개방되어 있고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반응이 없다라고 기자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열병식 훈련을 한다. 그 다음에 7월부터 핵시설을 재가동했다. 이게 북한의 대화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북한이 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미국과 또는 한국과 대화할 의사도 그런 여력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정확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런 그 소위 말해서 그 아프간 이후에 미국이 이제 대중 전략 구도에 집중하면서 이쪽 북태평양, 동부아시아 쪽으로 이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건데 이게 아프간 사태에서 미국이 좀 졸렬한 방식으로 퇴각을 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재빠르게 또 치고 나왔더라고요. 유엔을 통해서 북한의 제재를 해제해달라. 예, 완전히 후견인에도 들어선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얘들이 사실은 이제 금기 상황을 갖다가 좀 건드리는 것 같은데 원래 국제 석유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달러로 결제하게 됐는데 얘들이 달러를 쓰지 않고 자국 화폐로 하겠다 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 나라 이 강대국이 결코 이제 그 영원히 친구는 될 수 없고 아마 흩어져 있다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할 때는 이제 전술적으로 제휴하는 막 그런 관계가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아프간 이걸 뭐 쇼크라 불러야 될지 아마 스캔들을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재빠르게 치고 나오는 모습 이런 데 대해서도 제대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부분하고 관련해가 보면 미국이 뭐 100조가 아니라 28조의 무기를 두고 나왔는데 네. 그것도 뭐 중국 견제용이다. 뭐 그렇게 정말 이야기 또 중국이 근데 그 무기로 써서 중국하고 이제 괴롭혀라 이거죠. 탈레반 때문에 고생을 할 거다.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중국이 특유의 중국 사람들 특유의 그 만만디로
아프간의 탈레반들한테 용돈이나 조금만 주면서 네, 네. 그렇게 관리를 할 거고, 그리고 솔직히 뭐 탈레반이 중국에까지 가가지고 넘어가서 뭐 악한 해랑을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신장 위구르로 넘어가가지고 뭐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해방 기치를 두고 막 그런 것도 아니라고.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카불에서도 저것끼리 싸움박질을 해가 이 자기 정부 구성 주도권을 놓고 총격전이 벌어졌다라고도 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리고 지금 주변 나라들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던데, 이란이 탈레반하고 파키스탄에 대해서 동시에 또 규탄하는 성명을 냈더랬어요. 그래서 이게 뭘 가지고 그러는지 지금 확인할 게 좀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한데, 문제는 지금 소장님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다시피 중국이 최근에 갑자기 과거에 어떤 60년대 말에 중국의 문역교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폐쇄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면서 이제 정말 그 신냉전 구도가 이제 고착화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우려를 저희들이 제공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중국이 요즘 굉장히 이렇게 뭐 발빠르게 움직인다 그럴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중에 하나가, 중국이 최근에 그걸 발표했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난 남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이제 필리핀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갔는데 필리핀 손을 들어줬거든요. 사법재판소는. 그럼 사실은 결판은 난 거라고요. 거기는 너희 중국의 고유 영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계속 이제 그걸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 남중국 해를 자기들 영해라고 지정한 곳, 그곳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들은 중국 당국에다가 보고를 하라는 거죠. 예, 좌표하고 어떤 뭐 이런 걸 하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될 수 있냐면은, 이제 일반 그 무역선이나 일반 민간 선박들이 귀찮아서 그걸 통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땅이다. 그렇죠. 이제 그게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은 사실상 이게 영해로 인정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실 인정. 바다를 지나는데 저렇게 인공섬을 만들고 남의 나라하고 영유권을 두고 다투는 뭐 환초섬 이런 걸 가지고 지나가는 배들한테 뭐 하늘에 방공 식별 구역 안에 들어갔다 뭐 카디저 같이 어느 것도 우리한테 지금 여기 들어왔다는 걸 보고 해라, 이런 거 놈들은 또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제법적으로 유엔에 가맹한 나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일촉즉발의 어떤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 이틀 전인가요, 하루 전인가요, 그 대만 상공에 미국하고 중공 전투기들이 동시에 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카디즈 구역에 관한 걸 자세한 법적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방공 식별 구역은 그 영유권 영공은 아닙니다. 영공은 아니고 통보를 해주는 그렇죠. 일단 통보를 해주는 건데, 일단 거기를 드나든다는 건 사실은 이제 그 대만에 대한 일종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만 전투기도 동시에 떴었고, 미국도 아마 거기에 아마 전폭기 정찰기 등을 다 보내가지고 상당히 뭐 전쟁 직전의 분위기 같은 그런 걸 상황을 연출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사실은 그 미국, 영국, 일본 이 세 나라의 어떤 그 조합, 그다음 중국에 대항한 어떤 구도, 이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한국에 나왔던 그 영국 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그거는 지금 미국하고 합동 연합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재미나게 최초의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전투기가 미국 항공모함에 착륙해가지고 급유하고 다시 떠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미국 전투기가 영국 항모에 안착해가지고 급유하고 떠나고, 이런 훈련도 최초로 했다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그 2개국 이상의 군사 기동을 갖다가 연합훈련이라고 하는데, 그간에 림팩이나 이런 연합훈련들은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의 어떤 영국, 미국이 아무리 사촌이라 그러지만 다른 엄연히 법적으로 다른 나라죠. 그 다른 나라의 전투기들이 항모를 갖다 공유하면서 교교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처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굉장히 과거에 어떤 그 미국, 영국 연합국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그 동맹국의 어떤 그 재력을 과시하겠다는 거, 그런 의도가 분명하고요. 이거하고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일본이 그 저기 경항모라고 이즈모, 이즈모를 이제 이 원래 헬리콥터 전용해서 수직 이착륙기로 이제 바꾸니까 거기에 미국이 바로 그냥 미군 병사들이 F-35 해병대가 그 비행기를 몰고 일본의 지금 이즈모의 함에 거기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그걸 갖다가 F-35B를 인수하려면 2025년이래요. 근데 지금 2021년에 일본이 진수한 이 경항모를 수직 이착륙기를 미군이 안고 당분간 거기서 이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즈모의 이 헬리콥터 빼고 전투기는 그럼 뭐 F-35B로
미국이 빌려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항공모함에 미군이 지금 해병대 F-35가 그렇죠. OB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2차 대전 당시 어떤 연합군들의 움직임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거는 설계를 할 때 네. F-35B용으로 아예. 네. 근데 그게는 2025년에 갖고 올 건데 네, 2021년에 사실상 작년에 뭐 거의 완공됐으니까 그걸 만들었다는 거는 처음부터 미군 비행기를 쓰려고 작정을 하고. 아,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F-35B를 도입한 거 전제로 해서. 그 전에는 그 일본 항공모함은 전부 다 이제 헬리콥터였죠. 실제 그게 미군의 F-35B냐 헬리콥터냐 뭐 이런 걸 따라가 보면 강판에 이게 이 강도. F-35B는 수직으로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 밑에 많이 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기를. 그러니까 그냥 헬리콥터 수준의 강판을 갖고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일종의 스키 점프대 같이 올라갈 때는 또 바로 수직으로는 안 간다더만요. 워낙 연료 소비가 많았고 늦었어. 그게 미국 항모는 다 이제 카타풀트식으로 이렇게 뒤에서 쏴주는 장치가 있는데 일본 아직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올라가야 됩니다. 제리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미국, 영국, 일본 이 3개국의 어떤 군사적 밀착 이거는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대만 문제가 불거지니까 대만에 그 어마어마한 그 중국을 향하는 그 관제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미군 장교단이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같이 합숙하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지금 사실은 팽택 기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주둔하는 미군 부대가 중국에 대한 일종의 그 전번에 이야기했던 그 에슐런 같은 도감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레이더도 또 몰래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평택 기지 안에 있는 거기에 특수한 역할, 한국도 다 모르는 미군의 그 통신 부대의 역할이 뭐냐. 그게 제일 바닷가 쪽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 공사는 미국에서 데려와서 하고 한국은 뭐 돈만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의 누구도 그 내용을 실체를 잘 모르는 건데 그런 게 이제 평택이 미군 기지에 있는데 그래도 평택은 좀 중국 본토까지는 80km나 200km쯤 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서해를 넘어가려면. 하지만 일단 서해 쪽에서 중국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뭐 훨씬 좁을 뿐만 아니라 금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바로 앞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기 그런 감시 기구에 지금 미군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는 거는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일본의 요코스카에 있는 그 주일 미군 거기하고도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사실은 대만, 미국, 일본이 사실은 군사적으로 거의 연결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소위 말해서 신냉전 구도를 갖다가 이제 고착화시킨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간이 끝나니까 대만이 이제 주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최근에 또 재미난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 대만의 집권당 민진당하고 일본의 자민당, 그러면 정부는 아니죠. 일본의 자민당에서 이제 두 국방 외교 담당하는 관사들이 아마 2+2로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민감한 내용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기자들에 따르게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용이 너무 민감해서 언론에 노출시킬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속도로 대만이 지금 일본과 가까워진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뭐 대만이 독자적으로 지금 유엔에 가입할지도 모른다는 막 그런 그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요즘에 그 F-16V를 그 훈련을 하다가 캐노피가 날아가 버리든가 땅바닥에 쳐박고 그래 이제 새로운 유행을 갖고 와놓으니까 적응이 잘 안 돼가 사고가 여러 차례 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아마 뭐 제작해서 보낸 미국의 이 각종 기술자들이 대만에 상당히 가서 고쳐주고 또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밀착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태평양 쪽에 어떤 그 소위 말 전통적인 우방국, 미국, 영국, 일본의 어떤 행보는 이런 건데 지금 EU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행정부는 이제 따로따로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만 EU 의회 자체는 지금 아예 그냥 거의 뭐 전쟁을 선언하다시피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반중 연합
그런 데도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에 이제 스가가 물러가고 다음에 총리가 또 선출돼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9월달에 독일도 지금 정권 교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3인당이 뭐 유리하다고 하는데 뭐 아직은 잘 못. 그렇게 되면 16년 동안 이제 메르켈 집권 이제 우파 이제 연정 구도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되든 독일이 되든 결국 그 지금 소위 말해서 자국민들이 중국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되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OECD 국가 중에 이제 유럽과 북미 대륙의 선진 국가들은 거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 뭐 작게는 67%, 많이는 75%까지 올라가거든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그게 중국은 뭐 잡아떼지만 어쨌든 중국이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가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패션 산업이라는 것 때문에 밀라노에 중심으로 해가 중국하고 굉장히 깊숙이 연결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가장 먼저 맞고 코로나를 그렇죠. 가장 심하게 맞은 나라잖아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에도 요즘 반중 정서가 어마어마하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유럽이나 일본, 미국 이런 쪽에 이제 개개 정치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사견을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지금 이제 자국의 선거국민들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반중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중국이 고립되는 거, 이 현상이 이제 불을 보듯 뻔한데, 결국 자기들이 이제 경제 성장의 하락을 담보하면서까지 과거에 지금까지 유지해온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게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BTS 그 팬클럽도 지금 뭐 없애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굉장히 싫어요. 요즘 시진핑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주 이 정책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가 먼저 앞장을 서서 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체제를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실 이게 그 공산당의 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모습으로 제가 돌아가길 바랍니다. 사실 중국 애들이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게 별로 지금 뭐 멋지지도 않고 좀 어색해 보이는데, 심지어 이소룡도 양복 입은 거죠. 용정호도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들 그냥 옛날 방식대로 공산당 자기들 좋은 대로 그냥 그래 폐쇄적인 사회 구축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국뽕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주 뭐 중공짐 잘하고 있고요. 지지하겠습니다. 현재.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좀 어렵게 될 것 같고. 북경 좀 동계올림픽. 가기도 싫을 건데. 저렇게 이제 좀 어렵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지금 한국이 거의 휩쓸려 들어가가 친중 국가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한국도 앞으로 이 문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서방사회. 그래서 지금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거는 아마 지금 이번에 그 파이브 아이즈 그 조사 청구한 거 그 내용에 빗대서 이야기하자면은 내년 대선에 한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거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들이 지금 중국의 포획 구도로 갔다가 유지해 가고 있는데, 한국은 이게 지금 많이 별책 부록처럼 딴 데 떨어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내주 초에 왕위가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한테 협박을 오겠죠 아마.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나왔죠. 금승산 전투 영화를 만든다. 그거 아주 가능했더라고. 그걸 어떻게? 그 한국 9천 명인가가 뭐 죽고 포로되고 했다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최후의 전투에 6.25. 근데 한국이나 미군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던 전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미화하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한국은 그걸 허락해주면서 영화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군인이 미군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영화는 미국 가서 상영을 못할 거고, 세계의 아마 서방 동맹 진영에서 중국의 그 공산군을 미화시키는 그런 영화를 한국에서 공공연하게 상영을 하게 하겠다. 이것도 뭐 친중파의 어떤 음모라고 봅니다.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이런 영화 상영케 하는 거는. 그게 저도 잠깐 신문을 봤었는데, 영화는 뭐 언제 상영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그리는 한국 군인들, 미군들의 모습이 완전히 그 북진의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뭐 그런 식의 캐릭터로 뭐 묘사해 놓은 것 같거든요. 이런 정도인데, 소장님 최근에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좀 숨쥐고 있던 사람들이, 친중파들이 총 걸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모든 언론에 지금 소위 말해서 조중동을 포함해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중국 정부에서 얘네들이 우리한테 대한 충성심을 점검을 해라,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심히 봤더니 칭화대학이나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친중 노선으로 이제 그렇게 쭉 이제 글을 쓰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문화 대혁명 2.0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얘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30대 기업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지난 6년간 대중국 투자는 계속 지금 하방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탈동조화 현상, 디카플링이라는 걸 갖다가 지금까지 보면은 언론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선진국들과 짜고 그런 대중국 어떤 그 컨테인먼트 폴리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현상을 보면 중국 스스로가 디커플링 하겠다는 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거. 자기들 스스로 지금 탈동조하겠다고 하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관련해서 이제 한국이 완전히 고립됐다는 건 이제 기정사실인데, 오늘 그 문화일보에 좀 재미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위드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겠는데, 한국은 위드 북핵을 했다. 지난 김대중 정권부터. 예. 그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은 위드 북핵하다가 망했다. 상당히 재미난 부분에 착안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위드 코로나를 지금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시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상당히 재미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위드 북핵.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북핵이 어차피 못 막으니까 기정사실로 하고 그냥 대화나 하자 하고 하는 건데, 이번에 외교부의 그 노규덕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수상한 게 불과 수일 전에 성김이 왔었거든요. 왔는데 뭐 할 일 있다고 성김 초청으로 또 갔다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이게 제일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초조해진 그 미국이 북한하고 뭔가 물꼬를 트기 위해서 소위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냄새를 조금 맡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공개적으로는 미국은 그럴 뭐 의사가 없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알 수는 없죠. 이게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이런 동향을 좀 주의 깊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